자, 드디어 문제풀이네요. 우선 재무설계 개론 및 윤리 쪽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의 이해와 관련되는 부분. 재무설계 이해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재무설계가 뭔지, 그러니까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무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세금 상속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재무설계다라는 부분, 그리고 재무설계가 시작된 것, 그래서 재무설계사의 정의,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 행동기업과 관련되는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죠. 문항은 좀 어렵게 나오는 문항은 없을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기억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은 재무설계사에 대한 역사와 이해 쪽은 히스토리와 관련되는 거니까 순서가 틀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역할과 관련되는 부분들. 자, 그래서 한번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재무설계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가 투자 설계의 핵심은 고객 자산 잘 관리하고 재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설계는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인데 그 중에서 투자 설계의 역할은 이렇고 은퇴 설계의 역할은 이렇고 위험 설계는 보장을 위한 거, 위험을 이전시키는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재무적 자원은 관리뿐이 아니고 비재무적 자원도 관리하는 거다. 고객의 목표 니즈 우선순위에 따라서 몇몇 영역만을 우선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죠. 단일 재무설계라는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재무설계는 한번 세워진 목표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뒤에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건 맞는데 매번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는 부분과 전술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세워진 목표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니터링 과정에서 또 수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4번. 2번 문제. 재무설계와 재테크의 비교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재무설계의 궁극적인 목적, 재무 목표 달성, 행복 추구.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기술, 수익의 극대화. 다 맞는 얘기죠. 재테크는 현재 눈에 보이는 수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재무설계는 돈의 양을 고려해서 한다. 재무설계는 돈의 양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기와 그 다음 중요성, 사용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1번서부터 4번까지 꾸준히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보시면서 익히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험에서는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에서 4번까지 지문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1에서 4번까지에서 틀린 답을 고쳐드리는 것까지 합치면 한 문제에서 4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그쪽에 집중하시면 돼요. 정답이 어느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했어 라고 하는 쪽에 앞으로 문제풀이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인데 전부 나열한 건데 이 중에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열거한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열거한 것을 물어볼 때는 요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가나다라 그러면 그 중에서 틀린 것들만 빨리빨리 찾아서 하나 틀렸을 때, 예를 들어 가가 틀렸다. 그럼 가가 틀렸을 때 틀린 부분에 가가 어느 게 있지 하고 먼저 답안을 지워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출현했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아니고 투자를 계속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가번이 틀린 거네요. 그럼 일단은 가는 아니야. 그럼 가가 아닌 거 찾아보니까 3번뿐이 없죠. 그러니까 물론 시험에서는 가가 아닌 게 분명히 하나 정도는 더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열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열이 된 건데 가번이 왜냐면은 틀릴 수 있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더 집어넣은 거거든요. 2가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틀리다 생각하는 거는 일단 빼놓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문제처럼
이게 맞는 답인 것 같은데 커봐. 동그라미 3번은 가가 없으니까 다 가가 있는데 없으니까 얘는 아닐 거야. 라고 3번을 빼놓고 들어가면 이건 100%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우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항상 다 써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써있는 지문이 또 맞는 지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나번 볼까요? 나번, 자, 가족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비재무적, 그리고 소비자 니즈. 다 맞는 얘기죠. 저출산권 평균 수명 증가, 고령화 지속, 재무적 준비, 필요성 증가.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금융기관 선택, 상품 선택, 자산 배분, 위험 관리, 신중한 판단, 니즈, 재무 설계의 필요성.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다라는 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일단은 가장 틀린 거를 정확히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문제풀이 첫 시간이니까 좀 구현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거예요. 문제풀이 하다 보면은 내가 1, 2, 3, 4를 읽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아주 깊은 쪽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전혀 읽지도 못했던 지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정답은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확실히 틀린 거를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지문이 나오거나 어려운 지문이 나왔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지문보다는 확실하게 틀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4개 중에서 잘 내가 못 읽었다라는 지문들은 대부분 깊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답이 될 확률은 높지 않아요. 대부분은 하나가 이렇게 확실하게 흔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내가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이랬다 걱정하지 마시고 큰 흐름으로 알고 있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 설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한번 볼까? 이것도 고르는 문제죠. 재무 설계의 효과, 가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인생 목표가 생긴다. 일단 가는 아니죠. 그럼 가가 빠지게 되면 1번과 3번은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다라고 나라마하고 나다라마니까 다번이 이제 결정을 짓게 되네요. 자, 다번을 보게 되니까 살아온 인생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고 사후 대책이 강하다.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그러면 4번 4번이네.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거는 우리가 뭐 익숙히 잘 알고 계신 그 풀이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된다. 나중에 CFP 가서 공부하실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르는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틀린 것만 확실히 골라내면 그 하나만 지워도 상당히 폭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맞거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보다 보면 어느 거 하나는 분명히 틀리게 낼 거야. 가나다라 맞는데 가나다라 마중에서 분명히 하나는 틀린 게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맞게 다 맞는 것으로만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거 다 맞게 한 거가 이상하다. 하나는 틀릴 건데 함정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맞을 때도 있다. 라는 부분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재무설계 발전과 관련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71년도에 콜로라도주의 재무설계 대학 설립했지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CF 보도가 CF 평의회. 보도는 국제 CF 평의회가 85년도에 창립한 비영리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번은 틀린 거. 그럼 나번 없는 거 골라보면 1번 4번이 없어지니까 가다마하고 가라마가 있네요. 다하고 라 갖고 결정이 되죠. 그럼 다를 한번 볼까요? CF 오더는 2012년도 CF 프로그램에서 캡선 코스를 도입해서 이 코스 통과를 통해서 CF 자격을 부여했다. 통과한 사람한테 CFP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틀린 얘기죠.
그래서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해진 거지 이걸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번이 틀린 거네요. 그럼 답은 3번이겠다. 그죠? 네, 이렇게. 자, 6번. 다음 중에서 재무설계 역사 및 국내 도입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90년도 국제 CF평의회를 설립하여 캐나다를 첫 회원국, 캐나다가 첫 회원국이 아니고 호주가 첫 회원국이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첫 번째 거는 되게 중요해요. 1번. 제일 먼저 뭐 했지? 라는 부분은.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7번 문제. 자, 다음 중에서 재무설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합재무설계에 따른 제한에 적절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 고객의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자다. 금융상품을 잘 소개시켜줘서 판매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종합재무설계, 재무설계는 상품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설계, 전체적인 있는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자, 2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고객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 전문가죠. 그 다음에 상담 전문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코디네이터이기도 하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 투자, 부동산, 세금, 상속 등 다양한 전문 지식 습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주치이면서 금융교육 전문가이고 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1번. 8번 문제. 다음 중 재무설계의 자격 인증과 자격 갱신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항은 AFPK와 CFP 자격은 교육 체계나 자격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가 차별성이 있죠. 그 다음에 AFPK 자격 인증자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연히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학점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격 인증, AFPK 자격은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합격한 후 윤리 요건과 실무 요건, 실무 요건을 갖추는 거는 CFP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되네요. 20학점을 따야 되고 그 안에 윤리가 2점이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AFPK 자격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3번의 경험. 그죠? 그래서 8번과 9번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나오면은 9번처럼 조금 어렵게 나오면 8번처럼 말을 좀 섞어서 나올 수 있다. 교육시험 윤리가 A와 관련되는 거다. 그러니까 실무 경력이나 또는 경험 이런 얘기가 나오면 A 쪽에서는 아직 갖춰야 될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10번. 재무 전문가인 재무설계사가 갖춰야 될 요건 중에서 전문 지식으로 모두 나열된 것. 전문 지식. 지식이다 그러면은 화폐와 시간 가치의 개념 들어가죠. 가는 다 들어가는 게 맞네요. 금융 관련 정책이나 규정에 대한 이해에 맞죠. 나도 다 들어갔어요. 어렵네.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요것도 포함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가나다는 다 들어갔어요. 고객과 대화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이죠. 요거는. 그쵸. 요거는 아니죠. 라번이 들어간 건 틀린 거. 그러면 2, 3, 4는 다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대화의 기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는 건 전문 기술 영역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마번 같은 경우에는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면은 요거는 전문 능력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동재무학에서 다루고 있는 고객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실로 인한 고통의 크기는 이익으로 누리는 기쁨의 크기보다 크죠. 고통을 더 크게 느끼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 부여하죠. 근데 그걸 똑같이 시장에서 살려고 하면 더 싸게 살려고 그러죠.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시된 기준에 영향을 많이 받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죠. 과소평가가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심화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재무설계제도의 국내 도입 배경이다. 부적절한 것은 틀린 걸 골라라. 우리나라의 재무설계제도는 보험업계가
개인 고객을 상대로 라이프 플랜을 기초로 하는 부분업도 도입돼서 시행이 됐지요. 증권업계에서는 많은 수의 투자 상담사를 양성하고 컨설팅, 세일즈가 크게 효과를 거두었고 FP 시험에 합격한 자산관리사들이 개인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대에 부응했다. 많은 투자 상담사를 양성하지 못했어요.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그 다음 나머지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2번. 재무설계 발전 과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국이 첫 회원국이 됐다?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문제 풀었던 것처럼 호주가 첫 회원국이 됐다.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3번 문항. 자, AFPK 자격인증 조건 3가지. 예, 경험이 틀린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경험.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역량 중에서 전문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전문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전문 기술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문가적 체계이나 업무 수행, 인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분석 능력은 전문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은 전문 기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게 연결된 것. 인지 한번 볼까요? 인지. 가번의 인지 보게 되면 D번이죠.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 분석, 통합하는 기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문제는 4번. 가가 D가 4번뿐이 없잖아. 그 다음에 나 전문가적 책임은 C고요. 업무 수행은 A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B.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객의 말을 경청, 이해하고 의사소통. 그쵸? 예, 그렇게. 그래서 여기 연결하는 문제들이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음은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전문 기술로만 묶인 것은 자, 전문 기술로만 묶인 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전문 기술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문가적 책임이나 업무 수행, 인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가번. 재무설계사는 신뢰할 수 있는 태도로 행동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윤리적 판단 맞죠? 가번 맞고 가번은 다 있네. 나번. 재무설계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규나 법률이나 규제, 윤리, 원칙과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되죠. 맞고 기술 쪽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고객의 말을 경청, 커뮤니케이션 맞죠. 예, 그래서 가나다 맞고요. 재무설계사는 수집, 분석, 통합하는 3가지 프로세서적인 요소를 갖춰야 된다. 이건 전문 능력. 그래서 가나다. 그렇죠? 가나다가 다 맞는 거죠. 라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폐쇄적 질문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 초기에는 폐쇄적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다. 폐쇄적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적절하게 섞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정성적 정보는 설문지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정량적 정보는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좀 바뀐 느낌이 들죠. 정량적 정보를 설문지를 통해서 상당히 파악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7번은 3번이 틀린 거. 물론 하고 4번 보게 되면 고객이 응답하기 어려워할 때에는 폐쇄형 질문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과 관련되는 것. 이 중에서 개방형 질문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거래하시는 자산관리가 있으신가요? 사가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로 대답이 나올 거잖아요. 네,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폐쇄형. 1번은 폐쇄형.
그러니까 1번 폐쇄형으로 나와 있는 게 2번과 3번이네요. 자, 그럼 2번에서 판가름이 나겠다. 그렇죠? 고객님은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시나요? 이건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개방형 질문.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 프로세서. 자, 프로세서와 관련되는 이야기는 화폐화 시간 가치는 복리와 달리에 대한 개념과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에 대한 개념. 뭘 잘 알고 있는지를 주로 물어보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는 우리가 본 강의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절차 안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은퇴설계 자료에 관련된 요약표나 이런 부분들의 항목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서부터 시작해서 단순하게 1에서 6단계를 요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어내서 예를 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에 내용을 섞어서, 그렇죠? 문장이 출제가 된다 그랬죠?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화폐 시간 가치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되는 기본 개념 1번 문제. 미래 가치 100만 원을 현재 연간 1년간의 연 10%의 월복리로 할인할 때와 연 10% 연복리로 할인할 때. 자, 미래 가치가 100만 원이 있다. 근데 이걸 할인을 하는데 연 복리하고 월 복리로 할인했을 때 현재 가치가 얼마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월 복리로 할인했을 때가 더 적게 나오겠죠. 그렇죠? 복리 횟수가 많이 돼서 할인이 되니까. 1번은 틀린 거고.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2번 현재 가치 100만 원은 현재 가치 100만 원을 달리와 복리로 투자했을 때 미래 가치는 복리 계산했을 때가 항상 크다? 아니죠. 첫 번째 회차까지는 똑같죠. 그렇죠. 복리나 달리나. 그 다음서부터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 들어가니까 첫 번째 이자가 나왔을 때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고 달리는 이자 빼고 원금만 갖고 계속해서 이자가 붙는 거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항상 똑같진 않고 첫 번째 회차, 항상 복리가 큰 게 아니고 첫 번째 회차는 똑같다. 현재 가치 100만 원을 연 10% 이자로 투자할 때 기간이 1년이라면 월복리 단위 투자할 때가 연복리 단위 투자할 때보다 미래 가치가 항상 적다? 아니죠. 이때는 미래 가치가 더 크지요. 그렇죠. 월복리로 투자할 때가. 그 다음에 그래서 1, 2, 3은 틀린 거고 미래 가치 1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연 10% 월복리로 1년 동안 투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정한,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경우에 일정한 페이먼트, 납입금은 매월 말 투자하는 것보다 초에 투자하는 게 적죠. 당연히 월말에 투자했을 때와 초에 투자했을 때 같은 금액을 모으려면 초에 투자하는 게 요 기간만큼의 시간 가치, 즉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덜 투자해도 되겠지, 그렇죠? 말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적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모을 때 일찍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작은 금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답은 4번. 문구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복리는 이렇게 월복리, 그 다음에 연복리, 분기복리, 반기복리, 어느 게 더 많이 받니, 어느 게 더 할인 가치가 크니, 달리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니, 월에 투자했을 때와 말에 투자했을 때는 어떻지?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이런 형태로. 자, 고객과 신뢰를 쌓는 관계정립 단계에서 핵심 상담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재무설계사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 설명하고 그 다음 재무설계가 왜 좋은지 그 다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건 다 1, 2, 3번은 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는 맞긴 한데 이건 관계정립 단계가 아니고 2단계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3번 문항. 재무설계사 1단계 업무 수행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증자의 역량 정보 제공, 니즈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고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하고 다 맞는 얘기죠. 정보를 분석하는 부분은 틀린 거죠.
예, 정보 분석 부분, 요건 3단계 프로세서. 자, 4번 문제. 고객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 저는 금융 전문가로서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서 중 3단계까지 업무를 담당한 홍길동입니다. 2번. 그러니까 업무의 영역을 딱 정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무와 관련된 경험도 풍부하고 또한 잘 알고 있으므로 궁금해하시게 되면 세무에 관련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럴 땐 전문가하고 협업하라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아니면 본인이 자격증을 따거나.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당연한 얘기들이 적혀 있으니까. 자, 5번 문제 볼까요? 재무설계사가 업무 수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포함해야 될 상황. 여기 묶은 것은. 자, 그럼 한번 골라볼까요? 가번에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보수에 대한 체계. 가번은 맞죠. 그러니까, 그럼 3, 4번이 아니네요. 나번. 고객과 재무설계사의 실행 책임에 대한 범위. 실행 책임에 대한 범위는 5단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그럼 나번 들어가 있는 건 틀린 거니까, 2번이 맞는 거다. 그쵸? 이해상충 발생제 처리 방안, 해지와 종료에 대한 상황, 계약 기간에 대한 이야기. 그쵸? 그 다음에, 바안은 틀린 게 되겠죠? 예, 바번 같은 경우에 실행 책임에 대한 상호 합의. 나번하고 바는 좀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5단계고,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 및 조건에 대한 합의. 예, 요건 6단계. 그렇죠? 그 다음 6번 문제. 재무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 재무 목표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신념을 반영해서 현실성 있게, 수치화 가능하고, 기간 명시, 구체적. 그 다음에, 비슷한 재무 관심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동의를 주겠다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재무 목표는 개인마다 다르다. 다 맞는 얘기죠. 다양한 목표가 있어서 가장 단기간에 도래되는 목표가 최우선 목표가 될 것이다.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최우선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7번. 재무설계 프로세서 2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좋은 질문과 경청 중요하죠. 정보 수집 단계니까 현실성 있고 구체적 수치화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저축이 아니라 위험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 분석 단계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 파악. 맞죠? 정보 수집 내용 중에서 가정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무설계사가 과거와 현재 미래 등을 참조해서 고객과 협의해서 결정하죠. 근데 여기서는 참조해서 결정한다라는 거니까 틀린 게 되는 거죠. 이건 협의하지 않았다라는 거, 통지만 한 거지, 단순히. 그러니까 7번이 틀린 거죠. 7번에 4번. 8번. 고객의 재무 상태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재무제표는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유연성 있게 작성해야 된다. 유연성 있게 작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죠. 일관성 있게 작성이 돼야 되죠. 그렇죠? 어떨 때는 넣고, 어떨 때 빼고, 어떨 때 이렇게 기준 상품, 뭐 이러면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번 문제. 재무설계 프로세서 6단계 고객 상황, 모니터링과 관련되는 것들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립된 계획안이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를 거두려면 정기점검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고객이 할 일과 재무설계사가 할 일을 한결에 미리 결정하고 진행해야 되고요. 새로 나온 금융상품과 전략을 검토, 세워진 목표와 차이 파악해야 되죠. 1, 2, 3은 다 맞네요. 그다음 실행 책임에 대한 상호 협의를 해야 된다. 이 6단계 과정이 아니고 5단계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심화 문제 한번 볼까요? 야, 공식이 다 나오네. 그쵸? 근데 간단한 공식이죠? 다음 중에서 원금이 100만 원 10% 분기복리로 불이하는 경우에 2년 뒤 만기 금액을 구하는 걸로 올바른 식은. 자, 이렇게 되면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인데 N이 분기니까 1년은 4분기로 나눠지잖아요. 반기는 2분기고. 그렇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러니까 근데 2년이니까 8이 되겠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답은 4번.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부분. 예, 여기 10%인데 요걸 나누기 4를 한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유리. 그래서 여기는 0.25. 그렇죠? 예, 요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8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요 부분 그렇죠? 예, 여기도 같이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분기복리가 아니고 연복리에 8년치가 되는 거예요. 8로 넣어놓게 되면 잘못 분석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되죠. 자, 2번 문제. 다음은 화폐와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기적 현금 흐름에서 미래 가치는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것이 기간 말에 투자하는 것보다 항상 적다? 항상 많죠. 1번이 틀린 거. 2번,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화폐와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달리란 원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에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공식이다. 이거는 복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달리는 원금의 이자가 나오면 이자는 빼고 원금에 다시 이자를 더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달리니까. 그렇죠?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것. 이것은 복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월복리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이자율은 연간 표면 이자율 12분지 1. 그쵸? 월복리니까 나누기 12를 해줘야 되겠죠? 현재 가치는, 현재 주어진 숫자상의 가치를 나타내거나, 미래 가치를 기간에 따른 이자율로 할인한 것. 그 다음에, 맞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이자율이란 화폐의 가격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수익률, 할인율, 증가율, 등과도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해서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이런 얘기예요. 현재 가치는 지금 1,000원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미래 가치의 1 플러스 R에 해당하는 부분을 할인한 금액 이런 가치도 현재 가치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문항. 자, 4번 문항 한번 볼까요? 재무설계 단계별 업무 수행 기준에서 적절한 것 순서대로 열거된 것은 잘 열거된 걸 한번 볼까요? 자, 60세 이후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현재 가치 월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정보 수집이죠. 예,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이렇다. 그러면 가번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본다면 고객님 금융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재무 설계가 적절히 필요하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 인식해주고 알려주면서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 요거는 첫 번째, 글로벌 주식 투자의 적립식 펀드 추천해 드립니다. 상품에 대한 제시죠. 예, 제시이기 때문에 답은 5단계. 그 다음에 증여와 관련된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최선의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 수립했다. 그러면은 제시 단계죠. 예, 그래서 제안서 작성과 제시, 라번.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뺐다. 그죠? 재무제표 작성했다. 이 부분은 계산 및 분석. 그래서 마번. 그러면 나머지는 바번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가 마라 다바, 나가 마라 다바. 그럼 답은 3번. 그렇죠?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지문이 조금씩 어렵죠. 상품에 대한 제시 및 뭐 실행.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기억해 주셔야 될 단계. 5단계 같은 경우가 다른 거랑 섞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 고객과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업무 수행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포함되는 서비스와 포함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보수에 대한 체계, 이해상충 처리 방법, 비밀 유지, 계약 기간, 그 다음에 그 책임에 대한 범위. 가나다란 바가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아니야 분명히 하나는 틀릴 거야 이러고 찾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프로세서 단계별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 6번과 7번이 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안에 내용들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재무설계 프로세스 6단계 과정 프로세서 순서대로 나열 한번 해보자. 가번 보겠습니다. 고객의 자료와 파일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고 효과적 점검. 그리고 이건 맨 밑에 가번에 맨 6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가번이 맨 뒤로 가야 돼. 그럼 가번이 맨 뒤로 간 거는 3개네. 그럼 나번. 고객은 재무 설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요구와 서비스 기대하기 때문에 관계 정립하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나번이 맨 앞에 와야 되겠죠. 그럼 나하고 가니까 2번과 3번. 그 다음에 다 현실성 있는 재무 목표 설정, 그 다음 목표 우선순위 결정, 그러니까 다번은 2번째 단계. 그리고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노출이 되어 있는지 강점과 약점 파악한다. 3단계죠. 예. 그러면 나다라. 그럼 답은 2번이네요. 그쵸? 예, 나다라, 마바. 그래서 마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안한 계획이 최상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다른 재무 설계사는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쵸. 예,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항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7번 문항, 6번 문항까지 해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문항들을 풀어봤으니까. 그리고 8번 문항. 고객 관련 정보 수집 과정에서 재무 목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금액 수치화 가능하고 기간 명시돼야 되고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정해야 되고, 그 다음 재무 생애 주기별 주요 관심사 중심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1, 2, 3은 다 맞는 얘기네요. 4번이겠다. 그쵸? 재무 목표 설정은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성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이고 균형 있고, 예, 현실적 있는, 그리고 현실의 삶과 일치해야 되겠죠. 현실의 삶과 적절한 균형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일치라는 단어보다는 균형 있게. 그래서 이상적으로 설정하는 거는 좋긴 한데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 중에서 사회초년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회초년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비 지출에 대한 관리, 투자 관리, 위험 관리는 다 포함이 되죠. 자산 증식은 가족 형성기의 재무 목표. 요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해당되는 표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고객 관련 정보 수집에서 재무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 재무적 정보, 정량적 정보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냐? 보험에 대한 정보. 맞죠? 위험 수용 성향은 비재무적 정보입니다. 요거 가장 많이 틀리는데, 그래, 4번 들어간 거 다 빼내면 1번과 3번이 빠지죠.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신고 내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기대. 자, 고용에 대한 상황이나 기대는 꼭 재무적인 것 같지만 비재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라번도 빠지죠. 그럼 답은 가, 다, 마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가와 다와 마. 그리고 공적연금에 대한 내역까지 가다 마.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비정성적인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비재무적 부분, 정성적인 거. 그래서 비재무적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 정보 수집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경제적 가정치로 적절한 것. 자, 경제적 가정치로서 적절한 부분 보겠습니다. 소득과 지출 내역, 자산부채, 연금 가입 내역, 보장성 보험에 대한 가입 내역, 가치관, 그 다음에 투자 경험과 위험 수용 성향, 이런 부분들은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들이죠. 물가 상승률과 자산의 기대 수익률, 요게 경제적 가정치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래서 요거는 구분 정도 하실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올 때 구분하실 수 있게, 특히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를 잘 구분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12번 문제. 정보 수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 수집을 할 때는 고객과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면담이 불가능할 경우엔 설문서나 전화 이런 부분 이용할 수 있겠죠? 기혼자일 경우에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부부 따로 상담한다? 아니죠.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3번 틀린 거. 면담이 아닌 정보 수집은 정성적,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죠. 13번 문제. 정보 수집 항목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인적 정보에 대한 파악은 고객에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재무설계 기초 자료로만 쓰일 것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정보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요즘은 특히 개인정보 관련 부분은 중요하잖아요. 자산을 파악함과 더불어 고객의 저축 및 투자 성향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로 나누고 원인, 잔액, 상환 방법, 금리, 상환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금 흐름에 대한 파악은 과거의 재무활동의 결과에 대한 파악이다. 현금 흐름은 이런 현금 흐름이 일어나게 되면 과거에 이런 현금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산이나 부채나 또는 순자산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부채 상태표가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현금 흐름표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이는 부분들은 자산부채 상태표에 대한 파악이죠. 자산부채 상태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파악은 과거의 재무 상태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가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자,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부분은 우리 잠시 다음 차시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